지난 시간에 제가 머스큘라 에이트로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머슬을 쓰지 않으면은, 그죠? 근육이 이제 사라지는 현상, 이제 우리가 그걸 머스큘라 에이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트로피란 말은 영양이라는 뜻이에요, 영양. 그러니까 A는 없다는 뜻이죠. 영양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사라진다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디스란 말을 쓰면 디스트로피 하면은,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이상.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디스트로피는 이제 뭐 이렇게 근육 이상이라는 뜻이 되겠죠. 머스큘라 디스트로피, 에이트로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뼈가 부러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붕대를 감아놓고 있으면은 나중에 1, 2개월 되면은 이제 근육이 급격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돼요. 자, 그 사라지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IGF 신호, 우리가 이제 IGF 신호를 가지고 결론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근육세포가 있고 하여간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세포 주변에서 IGF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돼요. IGF가 많이 물론 마찬가지로 심장에서도 또 IGF가 나와요. IGF가 나오면 심장을 또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IGF가 나오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리셉터를 통해서 뭐 IRS1, 그죠? 뭐 이게 PI3 카네이즈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이제 AKT라는 요 신호전달 물질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폭스라는, 그죠? 이 폭스라는 요 단백질을 억제시킨다고 했어요. AKT가. 근데 요 폭스는 뭐라고 그랬죠? 전사인자라고 했어요. 전사인자. 그러니까 이 전사인자가, 폭스라는 전사인자가 활성화가 되면은 에이트로진이라는 유전자, 그죠? 요 말 그대로 에이트로피를 일으키는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혹은 머프라는 유전자가,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머스큘라 링 팩터예요. F는 팩터예요. 그죠? 요런 유전자가 켜져요. 그러면 이제 요게 단백질이 증가를 하겠죠. 근데 요 단백질들은 어떤 특정한 단백질들의 작용을 해가지고 유비키틴을 넘겨서 어떤 특정한 타겟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단백질이라고 했어요. 이해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E3 라이게이즈, 요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유비키틴, 그죠? 어떤 특정한 단백질에다가 유비키틴 전달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타겟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그러니까 그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유비키틴을 전달시켜가지고, 그죠? 어떤 특정한, 여기서는 마이오신이 되든, 액틴이 되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그 필라멘트들을, 그죠? 분해시키게 되는 거죠. 그런 필라멘트들이 분해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근육세포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요런 이제, TGF라는, 우리 이것도 이제 그루트 팩트 배웠어요. 그죠? TGF라는 요노마가 오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요노마는 요 폭소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폭소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TGF라는 놈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근육을 이제 이렇게 없애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사이토카인, 호르몬, 혹은 그루트 팩터, 이제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 TGF 중에 굉장히 유명한 놈이 하나 있는데, 요런 놈이 있어요. 마이오스타틴이라는, 요거는 이제 TGF 계통의, 그죠? TGF 계통의 이제 그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럼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놈이 TGF로 좀 작용하면 마이오스타틴이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에이트로진 머프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근육이 위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근육이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근육이 무한정으로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GF가 계속 와서 무한정으로,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사이즈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GF가 오게 되고 요 마이오스타틴이랑 같이 오게 되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이즈를
조절하는 이거 TGF의 그죠? TGF 계통의 계열의 이런 이제 사이토카인인데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래 마이오스타틴은 근육의 크기를 조절하는 놈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연히 이제 우리 뭐 마이오스타틴이라는 단백질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IGF가 오게 되면은 교석에서 근육이 빵빵빵빵빵 계속 커지게 되죠. 맞나요? 그죠? 여기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이오스타틴이 없는 사람이나 마이오스타틴이 없는 생쥐나 그죠? 그런 놈들은 근육 빵빵 슈퍼맨이 되는 거죠.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오스타틴을 돌연변이를 시켜버리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요 신호가 계속 가가지고 에이트로피는 막으면서 그 다음에 요거 내가 요거는 그죠? mTOR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근육 분화의 그죠? 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근육 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퓨전도 시키고 이제 그 근육의 생장, 이제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신호를 요거는 근육을 빵빵하게 만드는 신호로 근육의 뭐랄까 근육 비대라고 합시다. 근육 비대 이렇게 신호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스타틴을 막아버리면은 근육이 계속해서 빵빵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마이오스타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한테도 그걸 볼 수 있는데 아주 어린 애가 딱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이 허벅지 근육이 그냥 빵빵한 거야. 이게 그냥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투판 선수였거든. 이제 외할아버지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공사판에서 이제 해머지고 이렇게 굉장히 다 근육 빵빵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걸 분석해보니까 마이오스타틴에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근육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이오스타틴에 그죠?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에이트로피를 막을 수가.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런 약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약장수 좀 비슷한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안 하고 그죠? 운동을 안 하고 약을 먹어서 그죠? 요거를 억제를 시켜주면은, 그죠? 그러면은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 꿈의 약이죠. 그래서 실제로 요 마이오스타틴을 타겟으로 해서 약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죠?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 뭐 나도 좀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좀 그만두긴 했지만은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에이트로피를 막아주면은, 그죠? 근육을,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면 노인들이 이제 근육량이 점점 좀 줄어드는 현상이 이제 생겨요. 머스큘러 에이트로피 이제 잘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자, 요거는 아까 이제 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죠? 영양이라고 했어요. 디스란 건 뭐예요? abnormal, 그죠? 그러니까 근육 이상이, 그러니까 근육 이상증이에요. 근육이 이제 망가지는 현상이에요. 근육이 찢어져가지고 계속 망가지는 이제,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그러는데, 요걸 특히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놈이 뭐냐면, 듀시엔느, 어디 갔냐? 듀시엔느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는 이제 요 질환이 굉장히 유명해요.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 이름이죠. 그죠? 이제 프랑스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이제 그 근육 이상증인데 이거는 자꾸 근육이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근육 중에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이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제 필요하지만 또 결정적으로 또 어디에 필요하죠? 호흡 근육. 호흡하는데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호흡 근육이 다 망가져가지고 호흡을 못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질환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근육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근육세포에 ECM 있죠, ECM.
그죠? 여기 이제 이렇게 ECM 있고, 그러면 이제 뭔가, 그죠? 이 ECM과 이제 세포 안에 액틴하고 연결시키는 이제 이렇게, 이런 단백질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액틴이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복잡한, 그죠? 뭔가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어떤 컴플렉스들이 있고, 요것을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하고 연결시키는 요 고리, 요 단백질을,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ECM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죠? ECM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요 막단백질은 요 액틴하고 연결시키기 위한 요 고리 단백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우리가 이름을 디스트로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디스트로핀 현상, 요 돌연변이가 되면 디스트로핀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트로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디스트로핀. 그죠? 디스트로핀.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고장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 단백질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막단백질하고 액틴하고 연결고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 그러니까 사쿨레마가 어때? 덜렁덜렁해질 거예요, 세포에서. 그죠? 마치 그냥 이렇게 막 덜렁덜렁 하다가 굉장히 쉽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찢어지게 되면은 이 안으로 칼슘이 무진장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찢어진 틈으로, 그러면 칼슘에 의해 가지고 프로테이즈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런 이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다 박살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스켈레톤 머슬이, 그죠? 고장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스켈레톤 머슬이, 그죠? 우리가 생산된 스켈레톤 머슬 운동에서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또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스켈레톤 머슬이 어떻게 돼? 계속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스켈레톤 머슬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대로 세틀라이트 셀에 있어가지고, 세틀라이트 셀. 찢어지면은 다시 요거 공급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마이오블라스트를 만들고, 마이오블라스트가 셀 퓨전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새롭게 근육 세포를 만드는데, 자,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요게 세틀라이트 셀이 줄기세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채워넣고, 찢어지면 또 채워넣고, 찢어지면 채워넣고 그렇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렸을 때는 문제, 안 보여.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게 현상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나이가, 세틀라이트 셀이 자꾸 고갈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제 나중에. 여기 고갈된다는 게, 줄기세포가 고갈된다는 게 좀 이렇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얘네들이 쉽게 해가지고, 이제 텔로미어가 짧아지게 돼요, 계속. 예, 줄기세포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게 되면서 다 고갈돼버려. 세틀라이트 셀들이 고갈돼버려. 그럼 어떻게 됐어? 새롭게 근육을 채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한 19살, 20살 정도 되면은 이제, 이제 세틀라이트 셀들이 이제 고갈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근육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죠. 이 이제 디스트로핀 환자 같은 경우는, 디스트로핀 돌연변이 환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특히 호흡 근육, 그죠? 호흡에 관련되는, 우리가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머슬을 우리가 또 아주 상세하게 배울 텐데, 호흡 근육이 제대로 어떻게 돼요? 보충이 안 되는 거야. 그럼 호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듀시엔느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환자는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질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영화 같은 소재죠. 이 듀시엔느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같은 거 이제 영화의 한 소재로 이제 쓰이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공급해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많이 황우석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렇게 사기를 친 적도 있어요. 우리 아무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듀시엔느 머스큘러, 이거는 이제 남자 5,000명당 1명 정도가 걸리는 질환인데 꽤 빈도가 높아요. 우리나라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5,000명당, 그러니까 이게 X 크로모솜에 이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00명당 1명 걸리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을,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진 테라피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죠? 어떠한 방법도 없이 지금 손을 놓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디스트로핀, 그죠?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이 고장나면은 이와 같이 근육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어요. 자,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이 세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이완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해요. 그죠?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세균, 우리가 이제, 그 세균 중에, 보출리너스라는 세균인데, 이제 어떤 세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걸리게 되면 보출리즘에 걸리게 돼요. 예, 이제, 요 세균은 뭐, 클로스트리디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너스. 너스란 요 세균인데, 이제 요 세균이, 이제 보톡스가, 뭐예요? 이제 톡신을 내요. 톡신을. 그러면 이제 요 세균은, 요 톡신은, 요 단백질은, 이 세균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이렇게 했으면 요게 끝부분에, 갖고 있는, 요게 뭐였죠? 아세틸콜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아세틸콜린을 요게 이제 요걸 퓨전을 시켜가지고 아세틸콜린을 릴리즈 시켜야 되는데, 그죠? 요 톡신은 요 과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세틸콜린 릴리즈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 톡신은 아세틸콜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됐죠? 그러면 근육 수축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스켈레톤 머슬이 스탑이 되는 거죠.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요거 톡신이 요걸 이제 보톡스라고 요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낮은 용량의 그걸 써가지고 이제 근육의 이제 수축을 이제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미용 목적으로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와 같이 아세틸콜린 릴리즈를 억제시키는 원래 독소 물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얼굴에서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거는 근육 수축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넣으면은, 근육 수축이 안 되니까 팽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보톡스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글라이코젠에서 글루코스 1포스포에이트로 전환시키는 효소, 포스포릴레이즈가 또 고장나 있는 환자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포릴레이즈 데피션시 환자들, 메가디스 디지즈 이야기 다 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머스큘라 디스토, 이와 같이 그죠? 여러 종류의 근육병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좀 했어요. 예. 시간 관계상 434페이지. 요거는 내가 요번에 그냥 점핑을 할게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죠?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요걸 이제 점핑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켈레톤 머슬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무드 머슬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스무드 머슬은 이제 무늬가 없어요. 자, 우리가 스무드 머슬이 존재하는 장소, 그죠? 우리가 평활근이 존재하는 장소는 대개 우리 장기에서 속이 비어있는 장기들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respiratory system. 맞나요? 호흡기. 그죠? 호흡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gastrointestinal. 그리고 소화기관. 그렇죠? 그 다음에 vascular. 혈관계. 그렇죠? 그 다음에 생식기. reproductiv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나? 우리가 배설계. urinary.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눈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큘라. 이제 이와 같이 되게 속이 비어있는, 우리 몸에서 속이 비어있는, 그죠? 장기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어디 속이 비어있는 공간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스켈레톤 머슬에 비해서 스무드 머슬이 상대적으로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와 같이, 그죠? 속이 비어있는 관들의, 그죠? 기능도 다 다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일괄적으로 이거다라고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는 스무드 머슬의
이제 컨트랙션과 릴렉세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436페이지 그러니까 스무드 머슬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아까 했지만 이게 장소에 따라 가지고 여러 종류의 스무드 머슬이 있다. 그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컨트랙션 이제 방법, 그러니까 수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림 12-11을 보세요. 내가 음식을 먹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도에서 음식을 꾹꾹 삼키죠. 그럼 식도에 있는 스무드 머슬은 꾹꾹 삼키면서 수축하면 되죠. 그죠? 수축하고 이완,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여기 12-22의 A번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릴렉세이션에다가 수축이 딱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축되는 정도로 텐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컨트랙션 포스라고 그랬죠. 수축력이 증가를 했다가 또 한번 음식이 지나가는 다음에 또 이제 겨우서 릴렉세이션이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오른쪽 B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자에서, 그죠? 창자 연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겨우서 음식을 아래쪽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과 이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근육을 우리가 phasic contraction이라고 그래요. phasic contraction. 그러니까 수축과 이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A번하고 B번. A번은 식도에서 한번 수축되고 난 다음에 겨우서 이완이 되어 있는 거고, B번은, 그죠? B번은 우리가 소화관에서 수축과 이완이 겨우서 연동 운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C번은 여러분의 오줌보. 오줌보는 지금 오줌보 밑에 오줌에 나오는 방광 있죠, 방광. 방광을 지금 여러분이 의식 안 하고 겨서 뭐 하고 있죠? 방광의 그 입구는 컨트랙션 되고 있죠. 겨서 컨트랙션 되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거 토니컬리 항상 그죠? 컨트랙션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신경을 보내게 되면은 릴렉세이션이 되면서 오줌이 나오게 되죠. C번이 그런 형태죠. 그림 C번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D번은 뭐예요? D번은 우리 혈관 같은 경우에 일정하게 수축이 되고 이완이 되고 일정한, 그죠? 수축되고 이완됐다, 수축됐다, 이완됐다, 이제 그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쉽게 가지고 요걸 이제 마이오제닉 컨트랙션이라고 그러는데, 토니칼리 컨트랙션 됐다고 보기도 하고, 같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수축과 이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혈관이 이완이 되면은 그 혈관에, 그저 사클레마에 있던 그 칼슘 채널이 있어요. 칼슘 채널이, 이거 뭐야, 플라즈마물이 신장이 되죠. 신장이 되면은 요 칼슘 채널이 신장된 걸 읽어요. 그러니까 mechanically gated 칼슘 채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플라즈마물이 신장이 되면은 기계적으로 늘어났다는 걸 읽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칼슘 채널이 그죠? 요거는 스트레치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신장이 되는 걸 읽으면은 칼슘이 안에 들어오죠. 그렇죠. 칼슘이 안에 들어오면은 요 칼슘을 가지고 근육이 수축이 되죠. 수축되고 난 다음에 수축되면 이제 이 스트레치가 없어지니까 다시 칼슘 채널이 닫히게 되죠. 그러면 또 칼슘이 사라지죠. 그러면 릴렉세이션이 돼. 그럼 릴렉세이션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뭐 칼슘이 양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면서 자동으로 그죠? 근육, 그러니까 어디가? 베스큘라, 그죠? 베스큘라 시스템에 있는 이 스무드 머슬이 요 스트레치 게이트드 칼슘 채널에 작동해서 자동으로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가 수축이 됐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요런 방법을 D번 같은 방법이에요. 요걸 이제 터니컬리, 그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수축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이해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축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스무드 머슬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무드 머슬 세포와 세포 사이가 서로 갭 정션을 통해서 통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컨트랙션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의 이제 여성들의 자궁벽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신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를 아직 낳기 전에는 자궁벽에 있는 스무드 머슬들이 서로 그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아이온들을 그죠 이렇게 제공을 아이온들이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애가 출산하게 되면은 어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궁벽에 있는 스무드 머슬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요게 이제 요 호르몬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커넥신이라는 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요 이제 유전자를 이제 올리게 되죠. 톤을 가지고 커넥신이라는 단백질을 올리게 되면은 요 커넥신은 갭 정션이에요. 갭 정션을 형성할 수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요렇게 뭐예요? 요렇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그죠? 갭 정션이 나오게 되죠. 갭 정션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벽에 우리가 애가 나오기 전에는 이 스무드 머슬 셀들이 독립적으로, 그죠? 움직이고 있다가 이걸 멀티 유닛 서브 유닛이라고 그래요. 멀티 유닛 스무드 머슬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그냥 각각의 인디비주얼리,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우리가 수축 이완이 되다가 이와 같이 갭 정션에 의해서 어때요? 칼슘이 서로 같이 공유를 하니까 얘네들은 다발로 전체 싱글 유닛으로, 그죠? 싱글 유닛으로, 그죠? 우리가 수축과 이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애가 12-23. 자, 왼쪽에 보니까 여기는, 그죠? 스몰 인테스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의 스무드 머슬 셀들은 갭 정션을 통해서, 그죠? 아마 커넥신한 단백질이 이제 갭 정션이니까 그 갭 정션을 통해서 아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칼슘 신호를 같이 공유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 싱글 유닛으로 컨트랙션 되고 릴렉세이션 될 수 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오른쪽 B번을 보니까 얘네들은 저기 눈에, 그죠? 눈에 이제 그 있는 스무드 머슬인데 조리개를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얘네들 보니까 각각의 스무드 머슬들은, 그죠? 갭 정션을 통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얘네들은 인디비주얼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멀티 유닛 스무드 머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근데 그래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베리코서티가 무슨 뜻이었죠? 스웰링이라는 뜻이에요. 스웰링, 그죠? 베리코서티의 저 끝부분이, 그죠? 그죠? 뭐 끝부분에 뉴로 트랜스미터를 갖고 있는 끝부분이, 그죠? 부풀어져 있고 그것이 갑자기 그것들이 동시에 뉴로 트랜스미터가 빵 나오게 되면은 동시에 이제 수축과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이, 그죠? 싱글 유닛과 멀티 유닛을 이번에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자궁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기를 갖고 낳기 전에는 이와 같이 멀티 유닛으로 있다가, 그죠? 이와 같이 커넥슨이 많아져서 호르몬에서 커넥슨이 많아져가지고 갭 정션을 만들어가지고 싱글 유닛으로 변해서 우리가 우리가 출산을 자궁벽의 수축을 동시에 함으로써 출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스무드 머슬의 그냥 간략한 특징을, 그죠?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림 11-24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컨트랙션과 한 번에 릴렉세이션을 내가 뭐라고 불렀죠? 트위치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한 번에 트위치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스무드 머슬은 트위치가 굉장히 길게 있죠. 맞나요? 그죠? 이걸 스켈레톤 머슬은 그냥 짧은 반면에, 요게 이제 스켈레톤 머슬과 굉장히 큰 차이예요.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은 그림 12-25예요. 자,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세포에 이렇게 이제 스무드 머슬 셀에 자, 요렇게, 그죠? 동그랗게 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요렇게. 이제 뭔가 이제 단백질들이, 그죠? 많이 모여있는 이걸 우리가 덴스 바디라고 그래요, 이거를. 덴스 바디라고 그러고, 요 덴스 바디와 바디 사이는 뭐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거 우리가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 보면 여러분 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그죠? 이제 요렇게, 요런 구조로 보고 있죠? 그렇죠? 요게 이제 액틴 필라멘트하고 마이오신 필라멘트인데, 그죠? 덴스 바디 사이에 여러분이 빨간색의 선 보고 있죠? 그게 뭐죠? 액틴 필라멘트예요. 요거 액틴 필라멘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그렇죠? 그래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이걸 이제 다시 확대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똑같은 거지. 우리가 이제 스켈레톤 머슬에서 봤듯이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이오신 머리하고 액틴하고 서로 크로스 브릿지를 형성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켈레탈 머슬은 그러니까 우리가 롱기튜드널,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데는 어때요? 이렇게 뭐 위쪽으로,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그죠? 요렇게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그러니까 스무드 머슬의 컨트랙션도 결국은 마이오신 머리와 액틴과 결합에 의한 그 크로스 브릿지의 형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칼슘 신호에 의해서 머슬 컨트랙션이라고 칼슘이 없어지면은 머슬 릴렉세이션이라는 것은 아마도 스켈레탈 머슬하고 똑같이 일어날 거예요. 맞나요?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많이 달라요. 스켈레탈 머슬하고.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죠. 일단은 이제 스무드 머슬을 플라즈마 멤브레인, 사쿨레마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맨 처음에 여기에 스트레치, 그죠? 스트레치 게이티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칼슘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신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신장이 되면은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칼슘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 똑같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키 포테슘 채널, 여기 이제 포테슘 채널이 있는데, 그죠? 여기에 포테슘이 나가게 되면은,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됐단 말이에요. 다 기억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게 ATP가 오게 되면은 요게 작동이 안 됐죠. 작동이 안 되면은 뭐가 됐죠? 디폴라리제이션이 됐죠.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무슨 세포에서 췌장 세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럼 디폴라리제이션을 읽어가지고 요 채널이 뭐였죠? 요게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다 기억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칼슘이 안에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거야. 칼슘이, 스무드 머슬에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일단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것만, 그죠? 아까 생각한다면은 스트레치 게이트드 칼슘 채널에 의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놈에, 그죠? 그러니까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칼슘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아요? 요 디폴라리제이션을 읽어서, 그러니까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이 사쿨레마에 있어가지고, 그죠? 칼슘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스켈레탈 머슬은 이런 걸 갖고 있어, 없어요? 없었죠? 스켈레탈 머슬은 이런 방법이 없었고, 스무드 머슬은 이와 같이, 그죠? 이와 같이 스트레치 게이티드 오와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에 의해서 세포 바깥쪽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런 방법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SER, 그죠?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칼슘이 있는데, 그죠? 칼슘이 있는데, 요거는, 요 칼슘 채널은, 이제 여기 칼슘 채널이야. 요것도, 그죠? 칼슘 채널인데, 조그만 양, 여기서 들어오는 칼슘하고 결합해서 이 칼슘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방법을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릴리즈라고 그래요. 칼슘 릴리즈. 그러니까, 그죠? 세포 바깥쪽에서 우리가 아직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스트레치 게이트가 됐던, 이렇게 이제 디폴라리제이션이 됐던, 여기 칼슘이 조금이라도 세포 안에 들어오면은, 사코 엔도프린 레티큘럼에 있는, 그죠? 요 칼슘 채널은, 그죠? 요 아주 소량의 칼슘에 반응해서 칼슘을 왕창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칼슘의 소스를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아드레나린 리셉터, 그죠? 우리가 이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 가지고 에피네프린이 있으면은
알파 1 리셉터가 작동을 하면은, 그죠? 뭐가죠? GS의 GQ예요. G 뭐야? GQ가 작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PLC가 작동해서, 그러면 IP3가 나왔죠? 기억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리셉터가, 그죠?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IP3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세포 바깥쪽에 칼슘하고 관계없이 요 IP3 리셉터가 작동해서 어디에요? 칼슘이 요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그죠? 볼티지 게이티드 혹은 스트레치 게이티드에서 세포, 칼슘 채널이 열려가지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칼슘을 이겨서, 그죠? SER에 칼슘 채널이 더 많이 열려가지고 칼슘을 여는 방법이, 칼슘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 꼭 에피네프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천식 환자들 있잖아요. 천식 환자들. 천식 환자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요거 여기에 있는, 그죠? 뭐죠? 우리가 호흡기에, 그죠? 거기가 이제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무드 머슬이 수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엘러젠, 그죠? 어떤 엘러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수축이 되는데 그 엘러젠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물질이 뭐였죠? 히스타민이죠. 그럼 히스타민이 작동을 해가지고, 히스타민도 똑같아요. 히스타민도 이와 같이, 제가 이제 히스타민도 이와 같이 요거 반응을 시키면은 IP3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칼슘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호흡기에 있는 스무드 머슬들이 칼슘 그 양이 많아지니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스무드 머슬에서 칼슘이 들어오는 방법은 칼슘의 양이 증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포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칼슘 양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라이건드에 의해 가지고 정교한 신호 전달 체제를 통해서 IP3를 통해서 SER에 있는 칼슘을, 그죠? 우리가 세포질로 내보내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과서 12-19를 보세요. 443페이지. 여기 보니까, 이제 칼슘의 소스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수축될 수 있는 과정을 보는 거야. 시그널 라이건즈. 보이죠? 제가 시그널 라이건즈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지? 뭐를 예를 들었죠? 어떤 라이건드? 에피네프린. 또 하나 어떤 라이건드? 히스타민. 맞나요? 그것에 의해서 IP3가 나오는 거 보고 있죠? 보고 있나요?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안쪽에, 그죠? IP3의 양이 증가해서 칼슘이 나오는 거 보고 있죠? 제일 왼쪽 거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폴라리제이션. 보고 있나요? 그죠? 요거 보고 있죠? 요거. 디폴라리제이션. O와 스트레치에 의해서 세포 바깥쪽에 있는 칼슘이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어때요? SER는 어떤 리셉터 칼슘을 받아가지고 그 칼슘 체인에 더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소스를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무드 머슬에서 칼슘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인 거예요. 스트레치 게이티드, 볼티지 게이티드, 앤 라이건드에 의해서. 맞나요? 자, 칼슘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내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자, 물론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이 열릴 때 이런 방법도 있을까? 어떤 액션 포텐셜이 이 안으로 쑥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스케타 머슬에 의해 가지고, 그죠? 여기에 DHP 리셉터가 있고 여기에 라이오다인 리셉터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없어요. 요거는 생각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요게 칼슘량이 증가를 해요. 자, 그럼 칼슘이 증가를 하면은, 그러면 칼슘에서 이제 수축이 되겠지. 이제 수축되는 과정이 스케터 머슬하고 매우 달라요.
자, 내가 이제 다 생겼어. 칼슘이 증가했어. 네, 그림 12-26을 보면 돼요. 자, 칼슘이 증가하는 방법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죠? 다 이해를 했어요. 자, 칼슘이 증가했어. 그러면은 요 칼슘은 뭐 결합하죠? 칼모드닌하고 결합을 해요. 요거는 카이네즈예요. 요 칼모드닌은 어떠한 기질을 그죠? 인산화시키는. 칼모드닌 카이네즈가 되겠다. 여기는 칼모드닌, 그죠? 요거는 이제 이 칼모드닌은 카이네즈의 작동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칼모드닌이 이제 어떤 단백질을 이제 인산화시키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이렇게 그릴 때,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마이오신 헤비 체인이라고 내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요노마는 마이오신, 그죠? 라이트 체인을, 그죠? 차인에다가 요노바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의 인산화가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어느 부분에 이렇게 인산기를 갖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의 인산기에 의해서 마이오신 헤비 체인의 AT 페이즈의 액티버티가 빵빵빵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칼모드닌 MSK 아니에요? 칼모드닌 카이네 아니. 쏘리. 내가 여기에서 MSK 하나 빼먹었다. 에? 맞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요제 칼모드닌, 요 칼슘 칼모드닌은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요.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면은 요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MSK는 여기 이제 이거 빼도 되겠네. MSC 그죠? MS를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을 인산화 시켜요. 그러면 인산화 시키게 되면은 요것에 의해서 AT베이즈 액티비티가 마이오신 액티베이즈 액티비티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크로스 브릿지가 더 잘 형성이 되고 크로스 브릿지가 이제 틸팅이 더 훨씬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서 머슬 컨트랙션이 그죠?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스케일턴 머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칼슘이 뭐하고 결합했죠? 트로폰이라고 결합해가고 트로폰 마이오신을 끌어가지고 간 반면에 여기에서는 그죠? MSK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을 공유해서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이 그죠? 이렇게 MLC 그죠? 인산화가 될 때 이거 이제 MSC로 다 표현했나 여기는? MSC. 그다음 MSC로 다 표현했네. 자, 이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즈에 의해서 그죠? 칼슘이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또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마이오신 포스포테이즈라고 그래요. 포스포테이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간 놈이 다시 이완이 되려면은 요렇게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되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요거를 MLP라고 이렇게 이제 MLCK하고 MLP로 이렇게 이제 약칭해서 씁시다. 그러면은 어떤 세포에서 MLP가 무진장 많어. 액티비티가 무진장 높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MLCK에 의해서 기껏 이렇게 인산화가 됐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양이 굉장히 적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칼슘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그죠? 칼슘 양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MLP의 액티비티가 그죠? 이거 이제 MLCP가 되겠다. 예?
마이어슨 라이트 체인, 그죠? MLCP의 액티베이션이 높은 경우에는 MLCK의 액티비티가 높아야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칼슘량이 높아야지 훨씬 더 컨텐션이 잘 되는 거예요. 맞나요? 반면에 MLCP가 만약에 적어, 액티비티가. 그러면 소량의 MLCK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컨텐션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량의 칼슘만 있어도 금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MLCP의 액티비티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칼슘 센시티비티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죠? 자, 그림 12-27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MLCP가 이제 어떻게 조절되는지 아직 안 배웠지만은, MLCP의 액티비티가 높은 상태에서는 칼슘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컨트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칼슘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야 돼요. 민감도가 높아야 돼요. 칼슘량이 많아야지만이 컨트랙션을 더 잘하니까, 그죠?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MLCP가 양이,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떨어질 때는 칼슘이 작은 양에 의해서도, 그죠? 민감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래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다시 나오네요. 그죠? 왼쪽에 MLC의 포스플레이션과 그 수축력을 이야기한 거고 칼슘 농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포스포에이드제 액티비티가 높으면은, 그죠? 마이오신을 디센스타인 시키고, 왼쪽 가니까 포스포에이드제 액티비티가 낮으면은 그죠? 센스타이징이 더 잘 되는 거죠. 그 칼슘 센스타이징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죠. 낮은 농도에서도 컨텐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요 그래프 잘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MLCK하고 MLCP의 그죠? 액티비티를 누군가가 조절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요것에 의해서 스무드 머슬의 컨트랙션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거 말고도, 칼모델 말고도 누군가가 요 MLCP하고 MLCK를 조절할 수 있겠구나. 자, 개념을 이야기한 거야, 개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슬 컨트랙션을 조절하는 방법은 MLCK하고 MLCP의 액티비티를 누군가가 조절하면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그죠 조절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개념을 하나 가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머슬 릴렉세이션이 되는 방법을 봅시다. 이거는 칼슘을 없애는 방법이야. 근데 칼슘을 없애는데 스케타 머슬의 칼슘 소스는 어디였지? SER이었어요, 그죠? 스무드 머슬의 칼슘 소스는 두 군데예요. SER가 또 하나 어디지? 세포 바깥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칼슘이 원래 있는 대로 되돌려야겠지. 그러니까 SER에 되돌려야 되고 또 어디로 되돌려야죠? 세포 바깥으로 되돌려야겠지. 기본적인 컨셉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자, 칼슘을 되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SER을 배웠단 말이야. 기억나죠? 여기에 칼슘을 되돌리는 방법은 이게 뭐였지? 요게 서카였죠? 그죠? 사코 엔도플라즈마 레티큘럼 칼슘 에이티페이즈. 맞아요? 자, 플라즈마 멤브레인 한번 봅시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여기 칼슘이 있으면은 요렇게, 그죠? 되돌려. 요것도 칼슘 에이티페이즈예요. 그죠? 칼슘 에이티페이즈인데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사콜레마에 있는 거죠. 사콜레마. 그죠? 사콜레마, 그죠? 칼슘 에이티페이즈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칼슘은 또한 이렇게 칼슘이 있으면은 칼슘을 이렇게 보내고 칼슘 대신에 Na 플러스를 이렇게 안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거는 뭐예요? 칼슘 Na 플러스 익스체인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요 힘을 계속 가지고 해서는 또 Na 플러스를 밖에 대놓고 K 플러스를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뭐죠? 소듐 포테슘 펌프죠? 이거는 이제 ATP를 사용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ATP 다 사용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소듐 포테슘 펌프가 작동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켈레톤 머슬에서는 칼슘을 되돌릴 때 싹하만 생각하면 됐는데 스무드 머슬에서는 지금
뭘 더 생각해야 되는 거야?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칼슘 ATPase, 칼슘 소듐 익스체인저 앤 소듐 포태슘 펌프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자, 그래서 칼슘 양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죠? 그럼 어떻게 되지? 이제 릴렉세이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교과서 12-26 B번에, 또 하나 설명 안 했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그죠? 네,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에, 그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맞죠? 요게, 있을 때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네즈가 있었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그죠 포스페이트가 작동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게 이제 되어 있어야지 이제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거를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포스페이션 폼을 뭐예요? 요거 이쪽 돌려야 되겠지 릴렉세이션이 되면은. 그러니까 얘가 즉 칼슘을 없애고 요걸 되돌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니까 그림 B번에 보니까 릴렉세이션 과정을 보니까 하나씩 한번 A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제 그 컨트랙션부터 1번 칼슘이 증가한다. 2번 칼슘은 칼모딘과 결합해서 그죠? 3번 MLCK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4번 그죠?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에 인산기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5번 ATPase 액티비티가 올라가서 컨트랙션이 일어났어요. 그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됐어. B번 이제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 6번 그죠? 칼슘을 서카와 그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있는 그죠? 요 칼슘 ATPase, 칼슘 소듐 그죠?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칼슘을 바깥으로 보냈다. 7번 그죠? 칼모들린이 인액티베이션이 됐어요. 그럼 8번 그러면 마이오신 포스포테이즈가 작동을 해서 마이오신의 그죠? 마이오신이 인액티베이션 되고 그럼 크로스 브릿지가 형성이 안 되면서 릴렉세이션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웠어.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갑시다. 우리가 이제 소장으로 가는 혈관에 소장 혈관에 그죠? 혈관에 평활근을 봅시다. 평활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에피네프린이 오게 되면은 무슨 리셉터? 알파1 리셉터가 작동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G 뭐였죠? GQ가 작동해서 PLC가 나오고 그러면 IP3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SER의 IP3 리셉터가 작동해서 뭐가 됐죠? 칼슘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컨트랙션이 일어나요.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라이건드 디펜던트하게 그죠? 칼슘량을 증가해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난 걸 본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소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을 넓히는 쪽이 어디죠? 우리가 간과 그죠? 심장과 골격근으로 가는 그죠? 혈관 그죠? 혈관의 평활근을 봅시다. 평활근. 자, 요거 에피네프린이 작동하면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타요. 베타2 리셉터가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죠, 다? 그러면은 G 뭐였죠? GS가 나오고 그러면은 아데니테 사이클레이즈가 작동해서 사이클릭 AMP가 나왔죠? 요 사이클릭 AMP는 뭘 액티베이션 시켰죠? PKA까지 액티베이션 시켰어요. 근데 제가 요게 칼슘을 억제시킨다고 그랬죠? 여기까지 기억하죠? 칼슘을 억제시켜요. 근데 메커니즘 안 가르쳐줬죠? 그죠? 자, 여기다가 내가 자, 이와 같이 이 세포에, 그죠? 이렇게 에피네프린이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PKA가 빵빵빵 떴어요. 그럼 PKA가 떴어. 자, 그럼 여기서 PKA는 무슨 작용을 할까? 칼슘을 없애는 쪽으로 하겠죠. 그럼 칼슘을 없애려면은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지. 맞나요? 자, 칼슘을 없애려면은 요걸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지. 맞나요? 자, 칼슘을 없애려면은 요거를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근육을 자, 이완시켜야 되니까 요거는 억제시키고 요거는 액티베이션 시키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눈에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그죠? 에피네프린이 왔을 때 베타2로 있어야 P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자, 요 PK는 정말 다재다능하게, 그죠? 여러 곳에서 작동해서 목적은 뭐야? 칼슘을 없애는 거예요. 목적은.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자,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포타슘 채널이 있었어요. 포타슘 채널. 포타슘 채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K 플러스가 나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서 이때는 이렇게 되면 요거는 즉 칼슘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은 닫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면은 요걸 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니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칼슘이 그죠? 칼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요걸 이제 ATP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디폴라이션이 되게 되고, 그러면 칼슘 채널이 열려서 칼슘이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이 PKA는 요거를 활성화시켜요. 자, 또 PKA는 요리 칼슘을 이제 IP3 리셉터가 있잖아요. IP3 리셉터. 요거를 억제시켜요. 아, 그러니까 지금 칼슘가 뭐예요? 이거는 온갖 방법을 가지고 PK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칼슘을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을 바깥쪽에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PKA하고 요 포타슘 채널의 관계 이제 이해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PK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포타슘 채널이 더 잘 작동돼. 그러면은 하이퍼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 그러면은 볼티지 게이트드 칼슘 채널이 열릴 확률이 더 적어져. 칼슘이 못 들어와. 여러분이 지금 종합판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맞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 PK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아까 그죠? IP3 리셉터가 액티베이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칼슘이 SER에서 사이토플라즘으로 못 들어와. 못 나가. 그러니까 칼슘을 전반적으로 다 떨어뜨리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다 풀었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 너무나 한 편 한 번씩 읽어보면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또 이제 약도 만들었죠. 기억나죠? 요거 K 플러스 채널을 억제시키는, 약이 뭐였지? 요거를 이제 설포닐 유리아. 기억나죠? 설포닐 유리아. 당뇨병으로 썼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를 막는 약도 있고, 그죠? 여기를 막는 약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심장병에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눈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요게 이제 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 혈관의 평화변에서는 저렇게 칼슘을 올려가지고 컨트랙션을 일으키고, 그죠? 이게 심장근이나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의 평화근은 이와 같은 PK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칼슘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고, 그래서 내가 맨 첫 시간부터 그렇게 열심히 떨어졌던 게 드디어 이제 종합판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이에틸 글리세롤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그랬죠? PKC를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PKC. 자, PKC는 거꾸로 작동해요. 요거는 이렇게 막고, 요거는 이렇게 막아요. PKC는. 그죠? 여러분, 이거 하여간
pK하고 pKC는 서로 반대로 작동한다는 거. 자,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죠?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지금 이제 하나를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정말 자주 내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종합판으로 물어보는 문제. 특히 내가 요 관계도 없어서 잘 물어봐요. 요거. 왜 pK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칼슘이 더 세포 안에 많아지느냐. 그죠? 요걸 가지고 설명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pKa에 의해서 머슬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교과서에서는 쑥 하고 그냥 넘어가, 한 줄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교과서 433페이지에 있는 뭐 다이에틸 글리세롤과 pKC는, 그죠? PLCK하고 PLCP 레이쇼로 블라블라블라 한다 해가지고 나와. 근데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죠? 또 예를 들면은, 뭐, K 플러스를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은 볼티지 게이티드 칼슘 채널을 뭐 억제시킨다. 뭐, 이게 또 나와. 그런 내용이. 그죠? 근데 요 강의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크라인 시그널은 다 이야기를 했고, 내가, 이제 아까 히스타민에 의해서 근육이 수축되는 과정도 이야기를 했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미드 중에 그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어떤 섬에 떨어져가지고 호스트. 맞냐? 로스트에 보면은 여자애인가? 여자애가 맨날 이렇게 뭐 찍찍이 갖고 다니는 거, 그죠? 뭐죠? 그 천식환자 하나 있잖아. 기억나? 천식환자. 걔 뭐 이렇게 급하면 뭘 뿌리잖아. 그 뿌리는 게 뭐야? 천식환자야, 그 사람. 그죠?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죠? 그러니까 그 로스트에 보면은 하여간 이제 그 젊은 이제 그 여성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제 오빠가 있고 뭐는데 하여간 걔는 뭔가 항상 그 약을 하나 이제 소지를 하고 다녀.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은 천식 환자야. 아까 천식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히스타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무슨 시그널이 GQ, 그죠? GQ 신호에 의해 가지고 IP3가 나오고 해가지고 칼슘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수축돼서 생기는 거야. 기관지가 수축이 돼가지고 호흡을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근데 그 환자는 뭘 갖고 다닌다고 그랬지? 뭔가 이렇게 급할 때 이렇게 찍찍을 이렇게 뿌리잖아. 코에다가. 그죠? 맞아요? 그 약이 뭘까? 아드레날린. 왜 아드레날린이 어떻게 작동하지? 아드레날린 작동하면 그 GS가 우리 이게 여기 그 호흡기에 아드레날린이 작동할 수 있나? 아드레날린 리셉터가 있어요. 그렇지. 베타2 리셉터가 있는 거야. 기관지에. 쇠기관지에. 그러니까 베타2 리셉터가 아드레날린 호르몬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저런 방법으로 릴렉세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죠? 바로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여기다가 처방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문제 낼 수 있어요. 그죠? 왜 천식 환자들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처방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거 다 써야 돼, 이거. 여러분이 설명하시오 하면은 이거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베타2 리셉터가 작동을 해서, 그죠? pK가 작동하면 pK가 몇 개 타겟 단백질 많이 있지? 그 여러분이 다 그 쓰면은 20점 만점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몇 개를 빼먹으면은 내가 이제 간점을 하나씩 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지식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이런 약까지 개발했다는 거 알아요. 또 하나 이제, 노벨상, 그죠? 노벨이 장사꾼이죠, 원래. 뭘 만들었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 다이너마이트, 그죠? 자,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뭐죠? 나이트로 글리세롤.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이너마이트 제조하는 이제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공장만 가면은 안 아파.
그러니까 이제 심장, 여기 이제 흉통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심장에 이제 이 근육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제대로 피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흉통이 생기는데, 그걸 아지나라고 그래, 아지나. 흉통이 생기는데, 집에 있을 때는 아파, 계속. 근데 이 다이나마이트 공장만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그냥 괜찮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심장병에 대한 원인을 잘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가지고 내가 다이나마이트 공장에 가면은 이거 내가 굉장히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그러는데 집에만 오니 아프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없겠냐 이제 했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다이나마이트는 원래 원료가 저거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롤이니까 나이트로글리세롤을 먹으면 좀 낫겠네? 해가지고 나이트로글리세롤을 무슨 약으로 쓰게 된 거야? 심장병 약으로 쓴 거야. 심장병. 그냥 뭐야?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쓴 거예요. 경험으로. 원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좋더라. 그죠? 쓰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로글리세롤은 이게 나이트로니까 이게 NO를 이제 발생을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카본 모녹사이드 CO 우리한테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 연탄 중독, 그죠? 우리가 카본 모녹사이드, CO가 왜 나쁘지? 히모글로빈에 대한 강한 친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O2를 운반 못 시키게 해서 우리가, 그죠? 뇌를 팽금으로 돌게 하는 거죠. 근데 CO가 우리 신호 전달에 매우 중요한 가스로 작동해요. 마찬가지로 요 NO도 가스인데, 톡식할 수가 있는데, 요 NO도 매우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19세기 때부터 요 NO가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장병이 낫는 거 봐서는 요게 베스큘라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스무드 머슬셀의 릴렉세이션에 관련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막 파가지고 요 이제 아주 NO에 의해서 머스큘라 릴렉세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알아가지고 우리가 노벨상을 이제 두 사람이 받았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 이제 NO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잠깐 보죠. 요거를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과정에서 쓰이게 되는 이제 메커니즘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요. 저게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그죠? 이렇게 릴렉세이션이 되는, 그는 이제 혈액량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다시 말해서 스무드 머슬셀의 릴렉세이션 그 자리에서 스무드 머슬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이 넓혀져가지고, 피가 많이 이제 가가지고 저게 릴렉세이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되게 이게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아세틸콜린의, 그러니까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해야 돼요. 요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혈관이야. 이렇게 이제 혈관이 있으면 혈관에 요게 엔도텔리, 요걸 이제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엔도텔리아 셀이라고 그러고, 그 아래에 뭐가 있죠? 그 아래에 스무드 머슬셀들이 존재를 하고 있겠죠. 스무드 머슬셀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을 하면은, 신경계가 작동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뉴런에서, 그죠?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고, 그죠? 아세틸콜린이 나오게 되고, 이 아세틸콜린이 하여간 엔도텔리아에서 작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이제 뭐죠? 릴렉세이션. 스무드 머슬 릴렉세이션을 해서 혈액을 더 많이 통과시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메커니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알려면은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엔도텔리아 셀과 스무드 머슬의 이 관련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했어요? 그죠? 이해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엔도텔라 셀 한 마리를 이렇게 그릴게요. 혈관 내피세포, 그 아래에 무슨 세포? 스무드 머셀. 자, 아세틸콜린이 왔어. 그러면 아세틸콜린에 대한 수용체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GPCR이죠? 아세틸콜린. 엔도텔라 셀에 콜린제놀 리셉터가 있고, 여기는 무스카린이 콜린제놀 리셉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GPCR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G 프로틴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죠? G 프로틴 중에 GQ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러면 GQ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PS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IP3가 나오게 되죠? 그죠? 생략, 그죠? 생략. IP3가 나오면은 IP3 리셉터에 작동해서, 뭐죠? 칼슘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러면 칼슘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칼슘이. 어디에? 엔도텔라 셀에서 콜린이야. 무스카린이 콜린제놀 리셉터가 작동해서 우리 시그널링 열심히 배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칼슘이 증가를 했어. 예. 그러면은, 시간이 안 되네. 자, 이제, 요 이제 스무드 머셀이나, 요 이제 엔도텔라 셀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렇게 움푹 파인, 이게 이제 원형지막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요런 부분이 이렇게, 원형지막의 중간중간에 마치 아주 작은 동굴, 타이니 케이브, 그러니까 케이브, 그죠? 케이브. 아주 작은 동굴 같이 생겼다 그리고 케이브 올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작은 동굴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팔레드라는 이것도 노벨상을 받은 분인데 1954년도에 엔도텔라 셀에 저런 작은 동굴이 많이 있다 가지고 이름을 붙여놨어. 케이브 올리. 그죠? 기능은 모르겠어. 한 20년 동안, 3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기능은 모르겠지만은 형태학적으로 그죠? 이런 케이블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요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신호전달 물질들이 여기 다 있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리셉터부터 시작해서 그 리셉터에 있는, 밑에 있는 신호전달 물질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셀 시그널 트랜스덕션 센터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미 배웠을 거야. 셀 자, 요거는 케이브올린이라는 단백질이 존재해가지고, 요게 이제, 여기 케이브올린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굴곡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걸 케이브1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동굴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케이브올린이라는 놈은 저렇게 이제 그 케이브올린을 만드는 구조 단백질이에요. 예. 근데 저 KB올리에 신호전달 물질들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칼슘에, 이제 우리가 엔도텔라 셀에서 요 부분에 이제 칼슘에 반응하는 이제